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통신 이상으로 발사 3시간 전에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까지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계속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석 결정 이후 검찰은 권 대표의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축소하고 자국업체나 한국업체 제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등급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해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복구를 위해 미국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항공편도 끊기면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3시간여 앞두고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밸브를 작동하는 컴퓨터 사이에 통신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서서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던 누리호. 오후 2시 발사관리위원회가 예정된 발사 시각을 확정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추진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던 오후 3시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에 있는 컴퓨터 사이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문제는 극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발사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신 이상이 나타난 뒤 발사체를 수동으로 조작해봤더니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차 발사 당시 발사체 안에 있는 산화제 탱크 센서가 문제를 일으켜 기립했던 기체를 다시 내려야 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면 밸브가 동작을 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했는데 지금 밸브는 동작을 하는 거로 봐서는 어떤 그 밸브 자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누리호 발사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전남 고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돌연 취소되자 시민들은 다음엔 꼭 성공하길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망대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명당을 찾아 돗자리를 깔고 태극기를 흔들며 발사만을 기다립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엔 국내 순수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기술적 문제로 발사 취소가 확정되자 부풀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리호 3차 우리나라 기술로 해서 쏜다고 해갖고 처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러 왔고요. 대전에서 5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체험을 끊고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새벽부터 와서 명당 자리를 잡은 시민들도 의자를 접고 하나둘 짐을 옮깁니다.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 발사 취소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국 전망대를 떠납니다. 발사 연기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다음 발사는 꼭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2차 보고 그때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현장에 와서 이 감동을 같이 느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때 한번 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같은 시간 재도전에 나섭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컴퓨터 통신 문제로 발사가 미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진들이 오늘 오전까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까지 최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후 오전 늦게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다리 아래 세워진 경차 한 대.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A씨가 쓴 유서도 한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따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는 이틀 전까지 출근하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인천에서만 4번째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을 두고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거나 재정 투입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이자 대출 법안은 빚 더하기 빚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선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현금으로 인출된 흐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가상자산 거래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는 알려진 것만 40개가 넘는데 거래 기간이 길고 형태도 복잡해 분석에 시간이 걸립니다. 60억 원 넘게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 30억 원대 손실을 본 클레이페이 토큰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규명이 관건입니다. 클레이페이는 투자 배경이 석연치 않아 자금 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발행사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코인 거래소와 연결된 김 의원의 은행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예치됐고 대선 자금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돈의 흐름은 찾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전례가 없고 테라 루나 사건에서도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아니더라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2일 만난 YTN 기자에게 내부자 정보 취득 의혹은 첫 입장문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공개된 내역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 말을 하면 이슈가 증폭된다면서 상황이 톤 다운될 때 정식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 여당이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시위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를 제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 역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허가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집회 신고 내용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논란이 된 야간 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문화재의 편법 집회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에서 10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 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냐며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입을 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정부는 관련 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정부 여당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 당시 도로 점거와 도심 노숙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경찰이 소송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면책 조항 신설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송 지원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장에선 면책조항 신설은 사실 당연한 조치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악성 고소인들에게 시달려왔다며 이제라도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집시법을 개정하면서도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우선된 만큼 이번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해 범죄 예방이나 진압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경찰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면책 조항을 또 늘릴 경우 경찰권 오남용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경찰 대응에 대해 면제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은 지난해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권에선 지난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고 백남기 씨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센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자금 살포나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인데 국회의 체포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윤관석 의원 조사까지 마친 검찰이 불과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두 의원의 범행 관여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윤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줘야겠으니 마련하라는 취지로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권유 혹은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6천만 원을 받아내 300만 원씩 나눠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돈봉투를 주면서 지역구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송 전 대표를 뽑으란 지침을 내려달라거나 지지 의사를 뒤집지 말아달라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경위를 한층 구체화한 건데 특히 검찰은 대의원 포섭과 관련해 압수물에 실제 적힌 오더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때보다 혐의가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을 제공한 기존 혐의에다 핵심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윤관석 의원에게 대의원 포섭 부탁을 받으며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들이 녹음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최소한의 범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까지 법원과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두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편집된 녹음 파일에 의존해서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까지 나서며 9,400만 원 살포 사건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검찰은 캠프 콜센터에서도 또 다른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결론과 답이 정해진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계속 구금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국내 송환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너무 적어 풀려날 경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과 공동 명의의 국내 아파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는 보석이 없던 일이 돼 이제 계속 구금 상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석방돼 각종 자금을 무더기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보석 결정 이후에는 권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서 30억 가까운 가상자산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내 사법 절차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5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 끝에 지금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코카인 투약과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처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유통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도 유 씨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유 씨와 공범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재 시찰 마지막 날 오염수 희석 방류 설비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 도쿄전력 등과 기술 회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마지막 날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 첫날 오염수를 담은 탱크와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살핀 데 이어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와 방출 설비,
그리고 핵종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설비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점검한 부분은 차단 장치입니다. 그 긴급 차단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핵종별 측정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핵종별 농도 분석은 어떤 장비로 하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희석 장비의 기능과 상태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펌프의 용량이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봤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전 현장 시찰을 모두 마친 시찰단은 도쿄에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시찰과 관련한 추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태평양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복구를 위해 미국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강풍에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돌며 날아갑니다. 거센 비바람에 철제물이 쓰러지고 나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0km 이상인 4등급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퐁사나 이후 처음입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And so, of course, a lot of our constituents may not be ready for this.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고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always pray to God to help me and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of Guam. 복구 작업을 위해 미 니미츠호 항모 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태풍 위투가 괌 근처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 등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도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15.7도, 대전 15.4도, 부산 16.1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연휴 동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3차 발사가 잠정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누리호가 이미 기립 상태인 만큼 문제 원인이 파악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다시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운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기립 상태로 하룻밤을 더 나게 됐습니다.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당장 발사대에서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기립 상태 그대로 원인 점검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항우영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원인 파악 단계인 만큼 다음 발사일을 정하거나 발사대에서 내리는 것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통신 오류 문제로 드러나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발사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문제는 누리호에 탑승한 위성들입니다. 현재 누리호 3단부에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 큐브 위성 7기까지 모두 8개의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이 탑재된 페어링 내부 공간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위성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성 자체 배터리가 소진되는 터라 정상 작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궤도상에서 얼마만큼 또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충전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그런 큐브 위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오늘 오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성공할 경우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오늘 곧바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다만 실패할 경우 기체를 내리고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달이 넘어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선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많은 의원을 합보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요구하면서 원칙이다? 맞죠? 다수당의 행포죠, 어떻게 보면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고,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30일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충족하는 야당의 단독 가결이 가능합니다.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여당은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회 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시작부터 가짜 평화다, 거짓말이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이러한
보고서를 쓸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폄훼하고 군을 폄훼하고 과거를 폄훼합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길 바랍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는 들러리 외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은 시찰단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을 당부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기 위한 수순, 들러리 시찰단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바깥에서 그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에 보고만 듣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찰단 무용론을 제기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에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민주당 공세에 시찰단에 대해서 나는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청문회도 필요하다. 뭐 어떤 걸 시찰을 했는지, 무엇을 검증을 했다면 검증이 됐는지, 안 됐다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IAEA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었느냐며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치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중대한 사정 반경은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외교부도 의문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시찰단을 평가절하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를 하고 있고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출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괴담으로 국정 발목을 잡으려 한다. 야당은 대일 구류개구의 연장선이라면서 서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광우병의 어떤 접근 방법 혹은 또 성주 사드와 같은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불안과 관련된 어떤 업종에 많은 좀 위험을 였기 때문에 수이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검증 과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시찰단이 귀국한 이후에도 경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장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 있는 오쿠마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마을엔 덩그러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이 가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가지며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지츠와 큐교비데 고자이마스. 간판이 무색하게도 문은 12년째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봉지가 쌓여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km 정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저 뒤를 보시면 검정색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렇게 긁어서 저 안에 가득 담아놓은 건데요.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이 방사능과의 사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주변 마을을 다니며 수치를 재봤습니다. 원전 길목에 있는 한 마을에선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외무성 등 정부 관청이 모여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 지역의 측정 결과는 0.1가량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높은 곳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지만 당장 근처 바닷가 마을상에는 걱정입니다. 손님 발길이 끊어지진 않을까 마음졸입니다. 주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別にそこまで気にはかけてないですけど、はい、ただこの次の世代、お子さんだったり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お子さんとかが、今後気になる方はっていうのは少し気にはな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数字で基準決めて公表してるのが嘘じゃなければ、それは信じて信じるしかない。そうですね。疑う方法がないですからね。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됐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있다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제 해당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관계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1년 2개월 만에 3%대를 기록한 데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월 25일)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5개월 동안 공석이던 중국의 주미 대사가 부임하면서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 공조를 노고라 하면서 북해 항로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셰펑 중국 주미 대사가 현지에 부임했습니다. 정찰 풍선 사태 등으로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해빙 발언과 최근 잇따른 고위급 접촉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At present, Sino-U.S. relations is facing seriou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진정성을 의심하며 자국에 대한 제재부터 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비난하고 미국 의회까지 맞불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해빙의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반면 중러 밀착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G7의 추가 제재를 비웃듯 러시아 총리는 50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양국 교역 규모 2천억 달러 달성이란 청사진을 제시하며 북해 항로까지 언급했습니다. И, конечно, более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наиболее короткого маршрута из Азии в Европу.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며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항로입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민감한 해역에 중국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깜짝 선물한 배경입니다. 中国愿意同俄罗斯一道落实好两国元首的共识，推动各领域务实合作能够更上一个新的台阶。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를 표방하면서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과 경제 속국화 우려에도 중국에 기대는 러시아. 속으론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동맹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미국 입장을 전달하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축소하고 자국 업체나 한국 업체 제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00개 이상 중국 정부 입찰 내용을 분석해 중국 정부 당국이 정기적으로 사들이던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요청이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현지 시간 24일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 발생 시점으로 본 다음 달 1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과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로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순다르 피차의 구글 최고 경영자와 회동 뒤 트위터에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가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송 씨가 전 소속사 우주록스의 전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송 씨 측은 A 씨가 광고 모델 정산금 9억 원을 포함해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7도, 대전 15.4도, 부산 16.1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연휴 동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